두 번째 세션 두 번째 세션의 대체적 제도 개선 방안인데요. 여기에 두 번째 또 발표는 이원석 우리 대체적 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께서 대체복무요원의 사회적 기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류은숙입니다. 저는요, 법률가가 아니고요. 인권활동가로서 어떤 권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먼저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가를 먼저 상상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저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가자가 아니라 대체역이 지금과 달리 변화된다면 이라고 상상부터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대체역에 복무하시는 분이 발달장애 아동이 있는데 교실에서 학습 지원사가 필요한데 하루 종일 그 옆에서 학습 지원을 하는 활동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과 다른 아동들이 같이 친교를 맺을 수 있게도 하고 담임 선생님도 툭하면 자기가 피곤하니까 특수학급으로 자꾸 이 아동을 보내놓고 자기끼리 수업하려던 습관을 버리고 같이 통합해서 수업을 하려고 상상하는 담임 선생님도 활동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그리고 이 대체역 복무자와 끊임없이 협력하고 의논하시면서 이 발달장애 아동의 학습 지원을 고민하는 이런 교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방문 요양 보호사가 계세요. 집집마다 다니시면서 치매가 있으시거나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보살피는 노동을 하시는데 이게 너무 고강도의 저임금 노동이고 시간에 비해서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또 괴로워하시는 게 해도 뭐지 나의 이 노하우가 전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 보조가 생기는 거예요. 조수가. 그래서 조수를 데리고 다니면서 돌보게 되면서 자기 혼자 전전긍긍하던 돌봄을 이 제자한테 뭔가 전수하려는 모습으로 자기의 돌봄 전체를 그려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옆에 대동한 조수가 누구냐면 대체역 복무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체역 복무자들이 감옥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사회 곳곳의 돌봄 현장에 출몰하는 출몰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뭐가 멧돼지 내려오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곳곳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회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 갑자기 나타난 청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저거 누구야? 어디서 나왔어? 젊은데 돌볼 줄을 아네? 이렇게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알려고 하면서 대체적 복무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가시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떤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 제도에 직접 관련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범시민들이 그 제도의 결실을 함께 항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체역 복무라는 것이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건 무지무지 중요하지만 개인의 것에 국한되지 않고 그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제도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무엇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역 복무자의 다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시민된 의무와 가치라는 건 이런 거구나. 국방의 의무라는 거는 총을 들고 싸우는 사람만이 아니라 돌보는 사람이라는 다른 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주요하게 젊은 세대에서나 이렇게 그 젊은 남성을 볼 때 흔히 묻는 질문 있잖아요. 흔히 호구조사에 해당하는 질문이죠. 그 질문이 좀 바뀌는 세상을 상상해 봤어요. 군대 갔다 왔어?
방위 갔다 왔어? 현역 갔다 왔어? 뭐 특전사 갔다 왔어? 이런 식의 질문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식의 질문이 출연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주로 어떤 돌봄을 실천하고 가세요? 예, 어떤 돌봄을 해봤어요? 라는 그런 의뢰 속의 질문이 나타나는 사회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은요, 인권의 역사 속에서 혼자 꾸는 몽상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꾸면 늘 현실화된 제도와 실천으로 나타나 왔던 게 인권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인권 사회학자인 앤드루 클래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권리에 대해서 논의한다라는 것 곧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같다. 우리가 지금 대체역의 권리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뭐죠? 대체역과 더불어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역 제도라는 게 평화적 신념자의 개인적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거 맞죠. 마땅하죠. 너무 늦게 됐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로다가 그 권리 보장을 통해서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어떤 사회를 구성하고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대체역의 현재는 일부의 발표자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는데요. 여전히 교도소예요. 물론 수인으로서 갇히던 것과 복무제로서 가는 건 다르죠. 그래도 가는 곳은 똑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회 속에 있는 시민들이 볼 때는 양심적 병역 거부는 교도소라는 이 등식이 솔직히 별로 깨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교도소에 간다라는 낙인이 여전합니다. 근데 앞서 많은 사례에서 타국의 경우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왜 그럴까? 국방부 관계자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은 이 제도를 설계할 때 솔직히 말하면 의심과 단속의 눈초리로 이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잘할 것이다 하고 제도를 만드는 것과 저거 도망가면 안 되는데 저거 내 감시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도를 만들 때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대체역이 병역 기피 수단이 되지 않도록 현역 복무만큼 힘들게 속된 말로 빡세게 더 빡세게가 정책 설계의 기조가 됐다라는 게 오늘날 우리 이 제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대체역을 이렇게 바꾸자 이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사회 그 바탕에 근저에 깔린 가치 판단과 인식의 문제를 우리가 같이 먼저 짚어보고 토론하지 않고는 뭐죠? 그냥 제도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대체역 너의 이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당신이 하는 것도 국방의 의무 수행 맞아라고 하면서 뭐예요? 이제 자유니까 가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가라고 하면서 계속 허리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 못하도록 그런 이상한 모순된 현상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바탕에 깔린 좀 가치 판단과 인식의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크게 5가지로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평등의 기준과 의미를 제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린 다 서로 평등하잖아요. 서로 고유하면서 서로 평등한 거잖아요. 서로 다르면서 평등하잖아요. 근데 이 대체역을 따질 때는 그렇게 평등을 따지는 게 아니라요. 현역하고 비교해서 따지는 거예요. 현역이 기준이에요. 현역을 할 수 있는 몸이 기준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역하고 뭐라도 조금이라도 안 되면 뭐죠? 불평등하다, 불공정하다라는 얘기가 바로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는 전혀 그러니까 대안적인 제도인데 국방의 의무라는 지붕 아래서 서로 다른 궤도가 깔린 것인데 이게 왜 비교돼야 되는지 기준점을 먼저 질문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기준이 진짜 표준이 현역 남자로 복무하는 남성인데 그게 기준이 되면요 대체역만 차별받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여성이나
그 현역처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숱한 사람들, 뭐 장애인을 비롯한 숱한 사람이 현역 남성을 꼭지점으로 해서 비교당하는 이거를 깰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역 남성을 꼭지점으로 삼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혼란이 일으키는 게 뭐냐면 꼭지점이라면 자기가 사회의 기준이고 표준이라면 자부심과 당당함이 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현실에서 대체역을 더 쪼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데 보면 뭐예요? 현역은 고생이다. 시간 낭비다. 내가 군대 가서 있는 동안 내가 경쟁 사회에서 뒤처진다라는 이런 불안들을 설파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불안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사회는 응답해야 돼요. 그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 보상이 대체역과의 비교로 대체역에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평등의 기준일 수 없다. 예, 두 번째는요, 권리와 의무에 대한 한국 사회의 깊은 오해인데요. 제가 인권을 누리는데 제가 선제적으로 의무를 수행한 게 없거든요. 의무를 네가 수행하면 그 보답으로서 국가가 하사한다던가 누가 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인권이 아니에요. 저는 인권의 주체이잖아요. 제가 의무를 먼저 수행했기 때문에 보답이나 뭐 선사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한국 사회의 이 뒤집힌 권리 의무 관계는 네가 뭘 했냐? 했어? 그럼 내가 너 권리를 줄게 이런 식의 이상한 그 전 세계적으로 권리 담론에서 있을 수 없는 논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이 뭐예요? 군대도 안 갔다 왔으면서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그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의무 중에서도 특정 의무만을 전제한 권리 분여의 논리를 우리 사회가 좀 혁파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이라고 할 때 아까 지구사회 시민도 얘기하셨지만 그걸 좀 포함해서 시민이라고 할 때는 일단은 먼저 이 사회의 구성원인 거고요. 구성원이라고 할 때는 당연히 권리를 이미 갖고 있는 자이거든요. 이미 권리를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참여할 권리자 의무를 갖는 거거든요. 아까 세계 시민에 대한 의무 일부에서 말씀하셨는데 전 그것과 통하는 얘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정치적 책임은 뭐냐면요. 현역 복무하시는 분들의 고충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해야 돼요. 뭐죠? 그분들이 하는 봉사에 대해서 뭐죠? 그 병역의 의무라는 것이 할 만한 의무, 괜찮은 의무가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는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체역이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대체역의 신념에 걸맞는 복무 내용을 할 수 있도록 응답하는 것 또한 우리 시민사회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의 고통을 비교하면서 갈등하게 냅두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받을 것을 합당한 것을 주는 게 우리 시민의 정치적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대체역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돌아봐야 될 게 한국 사회에서의 돌봄의 가치와 윤리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그 대체역을 채택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뭐 소방 업무도 하고 뭐 재난 업무, 생태 환경 관련 일도 하고 이렇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부분을 빼고 유독 돌봄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건 왜 그러느냐면요. 복지국가라는 걸 이미 해봐서 그 복지라는 기본권에 대해서 인식이 있는 사회에서 돌봄을 생각하는 것과 한국 사회에서 돌봄을 생각하는 건 완전히 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체역을 이 분야로 확대한다고 할 때 한국 사회의 바탕에서 돌봄의 가치와 윤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이것을 되돌아보지 않으면서 대체역을 그리 보내면 된다. 이건 너무나 단순하고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지금 돌봄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가치와 윤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돌봄을 사회화한다라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시장화돼 있죠. 그래서 대체역 보내려고 하면 뭐예요? 특수교단이나 특정 이익 집단이 점유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헐값의 노동으로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지금 돌봄의 사회화가 아니라 나타나고 있는 이제 돌봄의 시장화나 돌봄이 위기라고 하면서 돌봄이라는 것에 무임승차하는 그런 숱한 존재들이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속에서 돌봄으로의 대체역 복무의 확대를 고민해야 된다. 협의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협의할 때도 있잖아요. 좀 동등한 세력끼리 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협의는. 근데 이 복지와 관련된 분야가 한국 사회 속에서 동등한 발언권을 갖고 있느냐,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냐. 그러니까 지금 교도소, 법무부하고 국방부는 협의를 잘할 수 있겠지만 이 돌봄과 관련된 분야들과 얼마나 그 발언의 동등성 속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돌봄의 가치와 윤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요거를 말씀드려 봤고요. 다섯 번째로 근저에 깔린 가치 판단과 인식의 문제에서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상상력을 이어봐서 대체역 복무가 이렇게 척박한 돌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를 상상해 봤어요. 일단 한국의 돌봄은 엄청나게 여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성별 이분법에 따라서 여성에게 절대적으로 부과돼 온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대체역 복무자가 짠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게 돌보는 남성의 출현이라는 것을 한국 사회에서 경험해 본다. 이거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무 요원하고는 또 차별성이 있는 게, 사회복무 요원은 현역과의 신체 등급의 차이에 있어서 배치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성폭력 등이나 자발성의 결여나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물론 좋은 점도 많았지만 극히 일부 지적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만나본 대체역 신청자들은요, 일단은 평화적 신념이라는 것에 토대하고 있잖아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타인에 기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직접 심사를 하다 보면 이미 기존에 주변의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거나 병원에 동행하거나 이미 기존의 돌봄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요. 비종교적 평화적 신념자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여태까지 해온 활동이 생태활동 이런 것들이에요. 이미 우리가 대체역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방향들에서 종사해 오신 분들이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회복무 요원이 기존의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됐던 것과는 다른 엄청난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 그리고 자기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도록 보장한다면, 같이 상호 협의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좋은 변화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돌보는 남성의 출현은 있잖아요. 주변 남성들한테도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이 돌보는 남성을 보면서. 그리고 돌봄의 경험이라는 거는요, 사람에 따라 차이점은 있겠지만 생애 지속적인 충만한 가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복무 기간이 끝난다 할지라도 누군가와 살갗을 맞대고 누구를 돌봐본 기저귀를 돌보고 누구의 병자를 돌보고 이랬던 경험은 생애 지속적인 가치가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대체 복무의 그 확대를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그래서 개선 방향은 앞서 말씀하신 분들의 그 모든 걸 그냥 다 종합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대체역이라는 것은 병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다른 내용과 형식으로 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도입 의의와 가치에 걸맞게끔 이름만 대체역이 아니라 그 내용 또한, 복무 내용 또한 대체역의 지향과 좀 맞도록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실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젠더나 돌봄, 복지 등 이런 구체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협업이라는 것을 좀 많이 추동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정치권이 나서서 먼저 조직하고
들어야 될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 전면 확대가 안 된다면 실험적으로도 해볼 수 있잖아요. 교육부에서도 무슨 학교 이렇게 몇 개씩 지정해서 실험해보고 확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실험을 거쳐서 좀 해보자라는 거고요. 저도 인권운동하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이걸 해나가려면 공론장의 주도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은 관이 아니라 시민사회여야 됩니다. 대체역제도 만들기까지 너무 많이 애쓰셨지만 지금부터가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시민사회가 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지금 같은 형식의 심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회의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대체역 심사가 아니라 대체역 복무협의회 같은 것으로 전환될 것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환이 돌봄국가, 재난대비국가, 지금 시대에 요구되는 그 국가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우리 위원회 윤숙 위원님께서 대체복무요원의 사회적 기여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표하신 내용 중에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은요. 이게 하나의 권리다.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다른 무기를 들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게 벌 받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복무 내용도 좀 다양하게 돼서 대체역 제도의 취지가 보다 살아나야 될 거다. 그 하나로서 돌봄 영역으로 이게 적용되고 확대됐으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젠더화된 우리 사회의 그 돌봄 현상, 그거는 좀 이걸 기회로 재구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대체역이 이렇게 강제로 배치되고 자발성 없이 배치되기보다는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여 분야를 찾아서 그분들의 선택해서 가서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고, 우리 위원회도 편입 여부를 심사하는 기관이라고 보기보다는 복무 내용에 대해서 신청자하고 같이 협의하는 그런 위원회로 재편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세 분 토론자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옥님, 예,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생애문화연구소 김영옥입니다. 평소에 그 대체 복무를 다양한 돌봄 영역에서 수행할 수 있게 왜 하고 있지 않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왜 그 좋은 일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그 생각이 많았던 사람으로서, 생각이 많았다는 건 그 질문을 진지하게 질문했다라기보다 그것의 어떤 그 당연함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실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의아심을 가졌던 사람으로 이 발제를 맡게 되었어요. 대체 복무라고 하는 말에서 이 대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이해해야 될까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이 어떤 생각의 그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대체라는 말이 등장할 때는 그 대체되어야 하는 첫 번째 것을 절대불변의 어떤 고정된 진리로 상정하고 대체물을 계속 찾아나가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이미 그 대체를 요청할 만큼 그 첫 번째 원본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 정당성이 없다라는 것이 질문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인문학이나 철학 쪽에서 그 여러 생각들을 해 보신 분들은 짐작하시겠지만 대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원래
진실이다, 원래 이러한 것이다라고 상정된 것에 그 정당성을 오히려 유지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체복무라고 하는 이 어떤 용어 내지는 이 용어가 지향하는 어떤 실천적 국면들, 그리고 법적 상태, 이런 것들이 대체를 통해서 원래 있었던 것의 정당성을 확인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의 정당성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그런 진행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류은숙 선생님이 대체 복무 이제 문제를 평등, 권리와 의무, 시민의 정치적 책임 등의 관점에서 지적하고, 그것의 어떤 해결점을 돌봄의 가치와 윤리 제시로 하셨는데, 저는 그 류은수 선생의 발제문을 전체적으로 대체 복무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혹은 입장에서 보다 우리라고 하는 여기 모인 분들 혹은 발제하는 저희들 혹은 이 장소 바깥에 계신 수많은 어떤 시민들 혹은 국민들의 자리에서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크게 퉁쳐서 그냥 시민사회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시민사회라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20대 연령 20대에 있는 어떤 자녀를 가진 모든 집안들, 그리고 20대인 모든 청년 남녀가 제일 직접적으로 연루된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군 복무나 혹은 군 복무를 대신하는 대체 복무라는 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죠. 그런데 왜 이 질문을 그렇게 우리 모두는 나와는 무관한 어떤 그들만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해 왔을까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군 복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 당연한 것을 수행하는 것이 가져오는 복잡함들, 고통들, 괴로움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이 당연함이 왜 당연한 거지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생존과 실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의 근간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리가 이 그 정치 공동체 혹은 사회라고 불리우는 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이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연루될 것인가 이제 하는 질문으로 이 발제문을 읽었고, 또 발제문에 어떤 연루된 입장에서 말씀을 보태는 건 거죠. 그래서 시민사회 정치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까지 상상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처해왔었던 그 태도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부터 시작해서 이 군대라고 하는 합법화된 예외 상태의 장소를 좀 질문하는 것을 더 시민사회가 우리가 포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앞선 그 발제들과 토론들에서 뭐 병역과 방역, 그러니까 뭐죠? 병역과 국가 안보의 문제, 그다음에 뭐 인간 안보의 문제, 방위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역사적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구성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헌법에 너무 기대는 것이 어떻게 사실은 반성되어야 할 것인가, 왜 입법을 하는 국회는 그렇게 나태한가,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다 나왔는데, 저는 그것을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우리라고 하는 이 많은 시민들 혹은 국민들은 굉장히 나태한 이 상황을 좀 철저하게 반성하면서 보다
그 본격적인 어떤 토론장으로 모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국가가 전 국민을 총동원 방식으로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국민들이 정치 공동체 혹은 사회 혹은 여러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서로의 안녕과 안정을 책임진다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시민적 덕성으로 자기의 몫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이걸 좀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국가가 우리를 동원하고 강제하고 배제하는 그 시스템에 맞서서 우리가 다른 우리들에게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가, 그 제안의 어떤 합의점에서 출발해서 국가에게 어떤 식의 대화를 요청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논의를 바꿔가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돌봄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건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국방의 의무, 그 군인이 되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그 젠더 분리 시스템으로 운영돼 왔잖아요. 그런데 거의 그 정도의 어떤 범위와 깊이를 가지고 강제 동원과 배제의 시스템을 가동시켜 온 또 다른 영역이 돌봄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인 되기, 국방 의무 수행하기와 이 돌봄 거의 의무, 독박 의무가 된 그 일을 수행하기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전 국민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 활동을 서로 만나게 함으로써 젠더와 관련된 정의롭지 못함도 반성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회 구성체 구성원이 된다는 것과 국민으로 호명된다는 것의 차이도 좀 이해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돌봄은 전체적으로 여성의 일로 할당되었고, 그다음에 국방의 의무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제 남성성을 토대로 한 그 남성의 의무로 할당이 되었는데, 이제 여성은 독박 돌봄을 하면서 행복하지 않았죠. 남성들도 이 국방의 의미를 독박하면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행복하지 않은 일들을 여성 국민이든 뭐 남성 국민이든 다 이제까지 참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돌봄 영역을 류 쌤이 제안한 것처럼 아주 신체적으로 손으로 돌보는 그 영역에만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하죠, 물론. 그런데 이제 좀 더 다양한, 아까 언급하신 뭐 소방이라든가 혹은 다양한 그 재난 지역에서 힘을 보태는 것, 혹은 다양한 그 생태 관련 일들, 이런 것도 다 돌봄의 일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살고 있고,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내가 생의 보람을 느끼고, 그다음에 그 우리라고 하는 어떤 단위로 그 공존하고 상생하는 것이야말로 개별적 존재자들의 삶만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재생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를 재생산하는 거고, 그다음에 다양한 그 공동체들을 재생산하는 거라는 감각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10분이 이제 배당됐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말을 마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군대를 남성만 가는 거 정의롭지 못하다, 혹은 군대 복무를 다른 대체역으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평등한 어떤 그 복무 의무를 주지 않는 거 정의롭지 못하다 차원을 넘어서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고 하는 보다 어떤 원론적인 질문을 하게 될 때 군대는 왜 있어야 되는가, 혹은 군대가 있을 수 있으려면 어떤 합법적인 혹은 정당한 그 근거들을 지금 제출할 의무가 있는가, 이 의무는 누가 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시민사회가 좀 더 본격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류 쌤이 이제 제안한 여러 가지 그
말씀들 중에 마지막 시민사회가 교육이나 문화 등등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더 많은 공론장을 마련하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체역 복무에 대해서도 신청자와 그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협의를 하자 뭐 이런 식의 제안을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좀 더 강조점을 찍어서 그쪽으로 우리 모두가 연루된 어떤 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진지하게 동참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님, 우리 생애문화연구소 옥화살롱의 대표십니다. 토론해 주셨는데 너무 철학적 의미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 갖고 제가 뭐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역이라는 표현에 있을 때 그 대체의 어떤 실천적 의미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새겨보면서 앞서 유은석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사회 공동체에서 다양한 분야 특히 돌봄 영역에서 대체역의 어떤 필요성 그런 걸 보충적으로 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시민적 특성으로서의 그 자기의 몫이 있고 그걸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더불어서 하셨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현영님의 또 토론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대체역심사위원회 학술 토론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발제들을 들으면서 이 대체역 실시되고 난 다음에 한국 사회가 이제 어떤 변화를 맞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오늘 저희 토론은 유은숙 선생님이 대체역 변화라고 하는 것을 싸우는 시민이 아니라 돌보는 시민이라고 하는 식의 형상에 대한 상상력을 통해서 한번 앞으로의 변화를 상상해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한 이제 응답으로서 토론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유은숙 선생님 발제가 대체역 변화를 통해서 상상해 본 한국 사회의 풍경으로 상상이 시작됩니다. 발달장애 아동의 학습 보조를 한다거나 뭐 방문 요양 보호사를 지원하는 업무 등 돌봄 노동에 참여하는 낯선 청년이 알고 보면 대체역 본무자였다 이런 식의 상상인데요. 사실 이런 상상만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공고한 어떤 성별 분리된 돌봄의 영역이라든지 병역 의무를 둘러싼 어떤 선들이 깨지는 상상력의 경험을 해보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았습니다. 과연 대체역 복무의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으로의 확대가 젠더화된 돌봄의 해체와 재구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새로운 상상력이 우리를 더 좋은 사회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약간 망설이게 되거나 이 상상력을 기꺼이 끌어안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아마도 앞서 김용옥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바대로 병역 의무가 남성에게 할당되어 있고 돌봄 의무가 사실상 여성에게 할당되어 있는 이 할당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역 복무의 이제 남성으로서의 병역 의무가 이렇게 대체되는 것으로 깨질까 과연 아니면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강화될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충분히 풀리지는 않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리고 가장 제가 약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유은숙 선생님께서 발제문에서 쓰셨던 바와 같이 대체역 복무자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미흡하게 이행하는 자로 취급되어 왔으나 사실은 권리의 주체로서 공동체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행사하는 자로서 의미가 부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고 이 이야기에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그 전에 전제됐던 앞의 말 그러니까 의무가 불이행되거나 미흡하게 이행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전에 이 전제는 좀
의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 사람들이라고 취급됐다기보다는 약간 종교적 편견과 관련해서 훨씬 더 많은 연루가 의심되었고, 사실상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라고 얘기되는 사람들은 아예 병역 의무의 대상이 되지도 못했던 이주 노동자부터 장애인, 여성 등 다른 종류의 사실 영역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무를 불이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권리를 이행하는 주체로 이동해야 된다는 얘기에 후자의 문장에는 동의했으나 의무를 불이행한다는 사람들로 낙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의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조금 더 명백하게 이 대체역 복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어떤 목소리라고 하는 것을 의미화하는 방법에 대한 좀 생각들을 다시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던졌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없는 세상의 활동가 이용석 씨가 얼마 전에 냈던 책 이 병역 거부가 건진 질문들에서 이 병역 거부자들은 차마 총을 들 수 없어요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했고, 2000년 이후부터 이제 한국 사회의 평화 운동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목소리가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역 의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도저히 질문할 수 없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세상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식의 질문들이 사실은 대체역 복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물꼬가 됐고, 이런 것들은 바로 단순한 의무 미행자가 아니라 나는 어떤 종류의 존재로 우리 사회에 살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야기가 이동되게 만드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대체역 복무의 사회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의무의 미이행자에서 권리의 주체로의 이행에 둔다기보다는 징병제 동원 대상에 한정하여 집총 거부를 하는 민주평화 시민으로서의 신념을 지킬 권리와 같은 방식으로 규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는 의무의 미이행 여부에 쏟아진 초점을 권리의 주체로의 이행에 더 분명하게 옮겨오자는 유윤석 선생님 발제에 대한 일종의 첨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실은 저는 병역 의무는 좀 더 확장되어야 되고, 확장되어야 되는 식의 방식은 우리가 어떻게 공적 시민으로서 이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권리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젠더화된 돌봄의 해체와 재구성으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좀 이어가 보고 싶은데, 젊은 남성들이 대체역을 통해 한국 사회 보기 드문 케어기버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 이 자체로 남성의 돌봄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사라지고, 돌봄 영역에서 노동 가치가 낮게 평가되었던 문제도 개선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그렇게 간단한 일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돌봄 영역이 여성의 일로 젠더화되어 있고 특정 일자리에 여성의 성별이 다수를 차지하면 임금 수준이 그동안 떨어져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감염병 시대의 돌봄 노동이 사회를 움직이는 필수 노동이었다는 인식도 높아졌죠. 유윤숙 선생님 발제에 덧붙이자면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돌봄 노동에 대한 젠더적 해체가 되려면 말씀하셨던 대로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여태까지 초점이 맞춰져 왔다면, 이제는 남성들이 돌봄 노동에 더 많이 참여했을 때 구조적 성차별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것이 최근 들어서 유럽에서 돌봄 혁명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장인데요. 또한 일본 사회 같은 경우에는 노인 요양 보험제도 제도의 설계 과정에서 퇴직한 일본 남성들이 초고령으로 접어든 부모를 돌보는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된 이후에 일본 남성들이 케어맨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상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등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큰 변화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그냥 간단하게 이것이 정리될 거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것은, 현재 안티페미니즘 담론지형에서 대체역 복무의 사회 서비스 확대가 전 국민 대상의 시민 복무제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와 연결되게 될 경우에는 20대 여성들에게 공적 돌봄에 기여해라, 그리고 혹시 이것을 굉장히 난하게 얘기하자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바로 공적 돌봄이라고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대 여성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가족 안에서의 돌봄의 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비난으로 다시 이것이 돌아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체역을 통해서 돌봄 영역에 들어간 이들이 다른 사병들과 유사한 수준의 월급을 받게 될 건데, 이렇게 되면 노동시장 임금 수준이 상승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대체역 복무의 확대의 돌봄
돌봄 영역이 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돌봄 중심으로 가는 것은 우려스럽다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특정 영역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역 복무 신청자들이 대체역 수행 기간 동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이 계획을 받는 편이 자발성도 높이고 사회 참여에 대한 상상력의 범위도 높이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체역 복무자들이 이 변화하는 세계에 필요한 공적 시민에 대한 이상을 먼저 해온 사람들로서의 존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영님, 예, 감사합니다. 이제 민주평화 시민으로서의 그 신념을 지킬 권리로서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모두 하시고, 그 다음에 대체적 복무 영역의 확대, 돌봄 영역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게 중심이 되는 것은 좀 우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정재숙 백무청 병력공개 과장님으로부터 토론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병무청 병역공개과장 정재숙입니다. 오늘 학술 토론회를 보니 그동안 대체역 제도 도입과 제도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와 활동가 여러분들의 노력을 생생하게 볼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께서 대체역 도입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고 하셨는데,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이 청구가 18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도 도입을 위한 격렬한 토론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대체복무제도 내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그 출발점이 될 것 같아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발자적께서는 대체역이 사회적 기여 확대를 위해 앞으로 심화될 돌봄 위기, 기후 위기로 인한 각종 재난 등 당면한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돌봄 영역으로 대체역이 기여 방안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복무 분야 확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입법 방향, 외국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서 대체복무요원 복무 분야 확대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157페이지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2018년 6월 28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발제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복무 분야 관련해서 자연 재난이나 사회 재난, 테러 등으로 인한 안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 보건, 의료, 방재, 구호 등의 공익 관련 업무나 힘들거나 위험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피해서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노인, 장애인, 중증 환자 등을 보호하고 치료, 요양 등의 사회복지 관련 업무 등 공익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대체복무자는 병역 의무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것이고, 현역 복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등가성을 가지도록 설계해야 된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의 복무 분야 운영 사례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현재 대체복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 경우에는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공익근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에서 보시고 있는 복무 분야는 우리나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복무 분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복무제도가 바로 외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벤치마킹해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앞서 최현수 토론자께서 발표한 것처럼 2007년 9월 국방부에서 대체복무제도 도입 추진을 발표하면서 사회복무요원이 한 분야로 도입을 검토한 바가 있는데 2008년도에 도입이 무산되면서 사회복무제도만 신설해서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표 1의 복무 분야 중에 현재 우체국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정 등 13,000여 개 기관에 6만 1,000명이 복무하면서 중증 장애인 케어, 노인 수발, 장애 학생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제자께서 이야기하신 발달장애 아동 학습활동 지원이나 방문 요양보호사 보조 역할도 지금 아주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병역 의무와 현역 복무가 대체 복무로 이원화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체 복무 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역 복무, 사회 복무, 대체 복무로 구분이 되었고 외국과는 다른 정책 환경 속에서 현역 복무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무 분야 결정에 많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국회 입법 과정 및 교정 분야 단일화 이유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복무 분야를 결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소방, 교정, 사회복지, 국공립병원 등 공익 관련 시설을 현장 방문해서 업무 내용, 난이도, 합숙시설, 인력 소요, 대체복무조 수용 의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관련 업무는 사회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복무 분야로 적합한 면이 있었지만 담당 부처에서 무자격자의 업무 중 사고 배상 책임, 특정 종교의 포교 활동 우려, 복무 관리 어려움, 합숙시설 불비 등의 이유로 대체 복무 분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미 사회복무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사회복무 요원과의 업무 중복 등이 문제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소방 재난복구 구호 관련 업무도 적합한 면이 있었지만 해당 분야 역시 의무 소방원 및 사회복무 요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업무 중복 등의 문제로 복무 기간 차등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교정 분야는 군과 유사한 복무 환경이고 과거 경비교도대 폐지로 교정 1년난 해소 및 합숙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복무 분야로 판단했고 법무부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복무 분야를 다양하게 할 경우 병역 자원 활용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복무 난이도 조정이 어렵고 현행 복무자의 업무 중복, 복무 기간 차이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교정 분야로 단일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대체 복무 분야 확대 시 검토 필요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먼저 복무 분야 간 형평성 확보 방안입니다. 현재 대체 복무 요원은 포요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정시설에서 6개 복무 분야로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업무 강도의 차이에 따른 복무 부담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6개월마다 업무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향후 복무 분야 확대를 위해서는 복무 분야 내 업무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복무 분야 간 복무 부담의 형평성 유지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로 복무 분야가 확대될 경우 복무 분야 간 선호도 차이로 특정 복무 분야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또 대체 복무자의 의사를 모두 반영할 수 없어 일부 원치 않는 복무 분야로 결정하게 된 경우에는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숙 복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현재 의무소방원 복무를 하는 소방관서에 대체 복무 요원을 배치할 경우 의무 소방원은 모집 경쟁률이 지금도 7대 1에 이를 정도로 병역 의무자들이 군복무보다 선호하는 업무고 또 교정시설보다 그 복무 환경이 나을 것으로 판단돼서 동일한 복무 기간이라면 교정 분야에 비해 선호도가 높을 것이기 때문에 복무 분야 간 형평성 확보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대체역 편입 인원의 규모입니다. 표 4에서 보듯이 161페이지입니다. 표 4에서 보듯이 2020년 6월 30일부터 대체역 편입 신청이 시작됐고 21년 6월 30일까지 1년간 2,173명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 전 무죄 판결 확정자가 820명이고 병역을 연기한 후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746명이었는데 이들을 제외하면 1년 동안 순수하게 제출한 사람은 60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기 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연평균이 504명이 발생한 것에 비하면 다소 늘어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런 대체학위 복무할 수 있도록 연평균 540명, 총 1,620명 규모로 23년까지 32개 교정기관이 생활시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편입 신청 인원을 고려한다면 교정시설의 적정 인력을 지원할 수 있지만 복무 분야를 확대할 경우 합숙 등 생활시설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돼서 국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므로 이런 편입 신청 인원의 추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복무기관의 수용성입니다. 163페이지 대체복무 대상 복무 분야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복무기관별 소수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할 경우 합숙시설의 확보, 이들에 대한 복무관리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사회복지시설 등 복무기관 입장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 굳이 대체복무요원을 활용해야 되는지, 또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을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관계로 일부에서는 특정 종교의 포교 활동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역 16조에서는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에 복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다른 분야로의 확대를 열어놓았습니다. 현재 복무기간, 복무 형태, 복무 분야에 대해 헌법 소원이 제기되어 있는 만큼 헌재 결정과 국민적인 공감대, 그리고 앞에서 제시한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기관 간 협의 등을 통해 여건만 마련된다면 복무 분야 확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과 같은 공론화장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수결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다수와 달리 생각하는 이른바 소수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는 것은 관용과 다양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재숙 과장님께서 우리 대체적 복무 분야가 교정 분야로 단일화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향후 복무 분야를 확대할 때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서 분야 간의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편입 인원의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복무기관의 수용성,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민들이 좀 여기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 얼마든지 제도 개선이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윤숙 의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어요? 한마디만 예. 하겠습니다. 예, 토론자 여러분들 귀한 토론 감사드리고요. 제 발제와 토론만이 아니라 아까 그 일부부터 이어져 왔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칠까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현역을 꼭지점으로, 현역을 기준으로 하야 대체역을 생각하지 말고, 대체역은 그야말로 무엇의 대안인데 이 대안이 무엇인가를 좀 이 궤도를 분리하여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계속 지금 현실을 말씀하시는데 그 도돌이표가 저는 그냥 관리 수월로 계속 돌아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거나 이런 것들도 법 우선이 아니라 정치 우선, 입법부나 행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시민사회의 역할, 이거를 통틀어 우리가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만 자꾸 회귀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정치로서 시민 정치적 권리로서 무언가를 발명해내자라는 것이 오늘 토론회를 연 취지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위원회 소속이면서 또한 인권 활동가로서 여러 분야의 이런 토론회를 많이 다녀봤지만 우리 정부 기관이 그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예, 이런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정말로 오랜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 귀중한 공론장을 열었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기쁘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아까 권기현님이 뭐 질문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갖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만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만 사회자가 특별히 뭐 말씀을 안 해도 정리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그 내용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한결같이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그게 제대로 구현되는 모습의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도 참조해보고 또 우리 국내 국민들의 의식이라든지 또 관련된 제도라든지 또 현장의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도 참조하면서 보다 전형적인 그런 제도가 마련되고 운영됐으면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을 가져봅니다. 지금 우리가 대책심사위원회가 발족된 이제 1년 조금 지났죠. 예. 그래서 뭐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돌진한 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모두 힘을 합치고 오늘 나왔던 그런 이슈들을 보다 공론화하고 같이 또 깊이 있게 더 고민하고 하면 조그만 아이가 보다 빨리 크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대책심사위원회 거기에 위원으로 가 있을 때 이렇게 느낀 점 하나는 우리 29명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계시는데 그 모든 분들이 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장님하고 상임위원님 한 분 계시는데 위원들 모든 분들이 상임위원 같은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모든 걸 논의하고 결정할 때 고민하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의 문제로 생각하시고 정말 모든 시간을 다 내가지고 논의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격렬하게 다투고 또 그러면서도 어떤 결론을 찾아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모습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우리가 보다 바람직한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것으로 오늘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